네, 자, 연이어서 이제 우리 교재 477페이지부터 이번 타임에는 477페이지 강제관리 자, 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496페이지까지 이번 타임에는 요게 두 문제, 요게 몇 문제가 있어요. 선박 자동차별로. 그래서 열 몇 문제랑 여기 열 문제 좀 넘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번 타임에는 강제관리, 선박 등 경매, 그럼 부동산 경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체 모든 시험의 절반 정도 문제가 그리고 유치동산 경매. 남은 시간에 집중을 하고 싶으면 특히 지금까지 온 것 중에서 부동산 경매를 자꾸 두 번, 세 번 벌 필요가 있다. 제일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그럼 양도 많이 작지 않습니까? 자, 여하튼 이 파트를 보겠습니다. 강제관리부터 보겠습니다. 477페이지 두 문제가 있는데, 강제관리는 뭐냐면 부동산을 경매시켜서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관리만 강제로 하는 거예요. 실무상 이게 사실은 이것도 꽤 많아야 되는데 사건이 잘들 모르다 보니까 활용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사법연감 대법원 1년 통계표를 보니까 1년에 10건 내외예요. 열 몇 건 전국적으로. 그렇게 없을 사건은 아닌데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그 중에 아주 쉬워요.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강제 관리예요. 이건 근저당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판결 있는 사람만, 집행권은 있는 사람만, 지급명령이나. 그래가지고 경매 넣기 전에 그냥 강제 관리만 넣어버리면 똑같이 강제 관리 결정 나서 경매처럼 등기부에 올라가요. 기입 등기가 올라간 다음에 이제 강제 관리인을 보통 집행관으로 선임해서 집행관이 조사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세입자 조사를 해가지고 세입자를 지선자로 해서 이제 너 월세 내지 마라. 해가지고 집행관이 이 월세를 대신 걷어서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근저당권자는 여기 들어오지는 못해. 판결 있는 사람만 들어와. 집행권은 판결이네 자꾸. 집행권은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자가 못 들어오니까 우선권이 없는 부동산이, 그러니까 무잉여 될 부동산. 세입자는 많은, 이거 월세 수입은 많은데 근저당이 꽉 차가지고 경매 넣어봤자 비용만 많이 나오고 선순위 가져가면 남을 게 없는 것도, 이 근저당권자들이 여기 못 들어오니까 강제관리에는 강제관리와 관련된 사람 들어오니까 굉장히 실익이 있을 수 있어요. 등급이 올라가고 이것도 이거에 관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강제관리는 부동산 수익, 월 차임 이런 거에 대한 집행이므로 양도 금지된 부동산이라도 수익이 있는 한 가능한 거예요. 수익이 생기는 재산이면 양도할 수 없는 것도, 매각하는 게 아니니까, 경매로 팔아버리는 게 아니니까. 강제관리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만 가능하고 담보물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관리 결정은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 임차인들에게는 이를 송달해야 효력이 생기고요. 이미 강제관리가 되어 있는 것에 또 강제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중복으로 경매처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강제관리를 통한 수익에서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을 과 비용을 빼고 남는 게 없을 때는 이걸 이제 취소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용은 경매처럼 우선하는 근저당,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이런 거는 아니고 우선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만 비용하고, 그러니까 무잉여 될 가능성이 있는, 경매로 하면 무잉여 될 것도 강제관리는 실익이 있다. 옛날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2번 문제. 이 두 문제가 있으니까 강제관리는 집행, 정본에만 있을 뿐 임의경매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다가 강제관리 가능해요. 담보물권 가지고 강제관리를 못 넣는다는 얘기지, 정본 있는 사람만 강제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
대상 물건이 경매가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공매가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공매가 들어왔어도, 경매가 들어왔어도, 임의경매가 들어왔어도 강제관리는 가능해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잖아요. 강제관리도 놓고 경매도 놓고. 그러면 어떤 실익이 있다? 경매가 끝날 때까지는 월세를 못 받고, 채무자가 월세를 우리가 대신 받고, 끝나고 나면 팔린 돈을 배당받고 이렇게. 이게 실익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상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자, 강제관리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등기될 때 염려 효력이 생기고, 똑같아. 경매처럼 송달되거나 등기될 때 제3자에게도 송달돼야 효력이, 월세 주지 마라 이렇게. 관리는 채권자가 추천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임명할 수 있고, 보통은 집행관을 해요.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해야 되고, 신탁회사나 은행, 기타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제한은 없어요. 자, 아주 간단하잖아요. 두 문제를 받고, 이제 선박득 경매, 우리 교재 479페이지 선박 경매 3문제, 강제 경매, 자동차 경매 7문제, 선박 3문제, 자동차 경매 7문제 보면 경매가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 선박 경매 3문제부터 볼게요. 자, 선박 경매는 이렇게 특수성이 있어요. 엄청난 걸 싣고 있는데 이거 움직이지 못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첫째, 수상 비행기는 선박의 집행 대상이 아니다. 왜냐면 선박은 이 물, 수상이나 수중을 항행하는 게 선박이다. 수상 비행기나 수상 비행선은 물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거라 이건 선박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선박 압류하기 전에 감수 보존 처분. 선박은 그 경매가 되면 선박 안에 여러 가지 물, 집기, 비품, 부속기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 빼돌릴까봐 감수 보존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경매전 인도명령 비슷하게 감수 보존 처분이 경매 전에 미리 있었다면 한 경우에는 그 감수 보존 처분 당시 소재지 관할 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있어도 압류 당시가 아니라 감수 보존 처분을 먼저 했으면 그 처분 당시 처분 당시 소재지 관할 법원도 거기가 집행관 법원이 된다. 압류 당시가 아니라 감수 보존 처분을 먼저 했으면 이거 한 다음에 선박 경매를 압류를 하는 거니까 감수 보존 처분을 압류하기 전에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가면 압류 당시가 아니라 감수 보존 처분 당시 있었던 법원, 집행법원이다. 방금 전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끝난 거를 선박과 이거는 이런 특칙이 있다. 이렇게 원칙이. 와, 이거 못 움직이면 이게 한두 사람 피해가 아니겠어요?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 대상이 돼요. 근데 요거는 좀 약간은 좀 변형이 있는 게 이 20톤 이상 큰 배는 등기부가 있고요. 또 등기가 안 됐더라도 이 자동차처럼 원부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선박 경매, 자동차 경매처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등기할 수 없는 거는 등기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된 거. 등록도 안 된 거를 말합니다. 20톤 이상 선박 등기부가 있는 건 선박 경매. 선박 등기부가 없고 자동차 원부처럼 선박 원부만 있는 소형 선박은 자동차 경매처럼 이렇게. 우리가 경매할 때 앞에 봤잖아요. 부동산, 자동차, 선박, 어업권이 다 같은 시스템이다. 요거는 이제 밑에 노란 걸 보면서 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이거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다니까. 세 문제인데 뭐, 이거 두 문제. 선장에 대한 판결 가지고 조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장에 대한 판결 가지고 선박 채권자를 위해서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뀌면 새로운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다. 여기서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 채권자를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력은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압류 선장이 바뀌면
압류 후 선장 여기만 이해관계인이고 전에 선장인은 아니고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다. 자, 이게 틀렸고요. 와, 1번은 안 맞네요. 선박 공유지분은 정리합니다. 부동산 공유지분은 부동산 경매로 하잖아요. 지분 경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경매 앞부분에서 했던 건데 토지 건물 지분은 지분 경매, 부동산 경매로 해요. 지상권 지분도 지상권을 공유 지분. 그러니까 지분의 지상권은 설정 못해요. 지분에는 설정 용익물권은 못하지만 지상권이 전체를 지상권이 돼 있는데 이게 상속이 되거나 그래가지고 지상권자가 공유일 때 공유 지분의 지상권 지분 경매는 부동산 경매처럼 해요. 뭐만? 부동산하고 지분은 이렇게 부동산하고 부동산 소유권하고 지상권 지분은 나머지는 자동차 공유 지분은 그 밖의 지상권 가지고 자동차가 공유돼 있다. 상속으로 공유되거나 장애자 차량 때문에 공유되거나 이런 거 자동차 공유 지분 경매를 부동산처럼 공유 지분 경매 놓다가 각하돼 가지고 이 민원인한테 창피당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 밖의 지상권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은 지분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분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지분 부동산 경매는 토지 건물 지상권만 나머지는 이렇게 그 밖의 지상권으로 압류 특별한가 매각 배당 이제 이게 뒤에 나오는 거죠. 점점 이제 선박 경매는 압류 당시 선박이 있는 곳 관할이 원칙이에요. 압류에 앞서 감소보전 처분하면 처분 당시 소재지 법원 이렇게 방금 전에 봤던 문제. 자동차는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자동차가 부동산하고 거의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다? 경매 결정 압류가 되고 나서 2달 안에 차를 자동차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도 서류만 넘어와서는 안 되고 차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경매 결정 나고 2달 안에 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경매가 취소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뒤에 엄청 많이 나와요. 좀 이따. 선박도 경매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달 안에 선박 국적증서를 뺏어 와야지만 돼. 집행관이. 이걸 뺏어오지 못하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딴 데 못 도망가게끔 국적증서를 뺏어가야 됩니다. 자동차는 인도받아와야 되고 선박은 이 국적증서를 2달 안에 취소될 수 있다. 하나만 더 알아두면 될 게 뭐냐면 선박, 자동차 둘 다 경매 끝날 때까지 그대로 붙잡혀 있으면 왜? 부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경매가 들어가도 관리 이용의 제한을 안 받잖아요. 부동산은 등기부 이름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선박이나 자동차는 움직이질 못한다고. 자동차는 인도받아서 붙잡혀 와야 되고 선박도 이 정박 명령이 들어서 꼼짝 못해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엄청나잖아. 이 선박 이거 이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둘 다 똑같아요. 이 선박이나 이게 이런 거 이건 이제 엄청 많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 엄청 많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박이나 자동차에만 이런 게 문제가 돼요. 뭐가? 이렇게 영업상 필요가 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채무자 신청에 따라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가 있어요. 야, 운행 허가가 끝이 없이 많이 아니라니까요. 자동차하고 선박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자, 운행 허가 제도가 있고 이때 이제 이들의 동의를 받도록 해놨는데 요거 밑에 보세요. 선박 운행 허가랑 자동차 운행 허가 같은 점 다른 점이 시험에 자꾸 나온다고. 선박 운행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거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동차 운행 허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 즉시 항고는 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점이 선박 운행 허가와 다르다. 알아둘 건 뭐다? 선박이나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운행 허가 제도가 있구나.
이 허가 결정에는 둘 다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자동차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선박 운행 허가는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고. 자, 이게 끝입니다. 자, 틀린 것은 건조 중인 선박도 이 건축 중인 부동산처럼 경매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임의 경매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자동차 경매는 원칙은 뭐다? 원칙은 사용 번거지, 등록원부에 있는 사용 번거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재지, 현재 소재지. 경매 결정이 송달되거나, 이거 자동차 경매를 말해요.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인도를 받으면 둘 중 아무거나 먼저 압류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선박 강제 집행은 압류 당시 선박이 있던 곳, 다만 감수 보존 처분을 먼저 했으면 감수 보존 처분 당시 법원. 이렇게 나왔던 게 계속 반복해요. 그까지만 해놓는 거예요. 끝이 없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수험생이 다 똑같아. 모든 수험생이. 출제위원도 이런 걸 이렇게 모든 걸 해본 건 아니고 출제를 하는 거니까 그 틀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강제 경매가 있은 날로부터 2달이 지나도록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이게 아니라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중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자동차 경매를 봅니다. 479페이지. 자동차 경매 문제 7문제 보면 7문제 481페이지죠. 7문제 짧게 7문제가 있어요. 7문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강제 집행 11문제. 자, 그러면 이번 타임 끝나고 하겠습니다. 자, 7문제 자동차 경매가 끝납니다. 계속 반복해요. 경매 자동차 2달 안에 있도록 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취소하도록. 그리고 집행가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증명, 이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지문이 너무 짧았어요. 이거는 경매 신청 전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 아까 경매 전에 선박은 감수 보존 처분이 있듯이 경매하고 자동차를 가져오면 얘가 빼돌릴까봐 경매 선청 전 인도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가압류 가처분처럼 인도명령 받고 송달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고 2주 안에 잡아와야 되고, 잡아온 날로부터 열흘 안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경매를 넣어야 돼요. 경매 넣지 않으면 돌려주게 돼 있어요. 4번부터 자동차나 선박은 영업 운행 허가가 있다니까. 운행 허가. 이거는 즉시 항고 가능하고 집행 정지 효력이 없어서 바로 집행 정지 효력이, 그러니까 바로 집행할 수 있다. 확정될 필요가 없다. 이게 선박 경매가 다르다 그랬죠. 자, 요게 어떻게 바뀌었나? 이게 이론상의 문제 때문에 출제된다기보다 제도가 바뀌었을 때 바뀐 내용이 자꾸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그랬던 거였어요. 이 당시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경매 신청 전 인도명령이 있는 경우, 경매 신청 전 인도명령이 있는 경우, 그러면 신청 전 인도명령으로 차를 인도받으면 그 열흘 안에 경매를 넣어야 돼요. 인도명령을 받은 경우, 인도명령을 해준 소속 집행관이 아니래도 그 인도명령 발령 후 아무나 자동차가 있는 곳 집행관이면 다 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고친 거예요. 밑에를 볼까요? 종전 규정은 인도명령을 발령한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걸 명하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인도명령을 발령했는데 차가 옮겨버리면, 인도명령을 수원서 받았어. 근데 지금 차가 동두천 가 있어. 그러면 수원 집행관이 가야 되는데 저 동두천이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동두천 가서 받아야 되는. 그래서 바꿨다. 어떻게? 이렇게 인도명령을 발령한 법원 집행관이 아니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세요. 그 소속 집행관에게를 빼버리고 그냥 집행관에게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뭐가 틀렸다? 10년도에 경매 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는 있는 곳을 관하는 법원에, 소재지 법원에 예외적으로, 원래는 소재지 법원이 아니라
사용 본거지. 원래는 사용 본거지인데 경매전 인도명령 소재지 법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잘 보세요.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걸 명할 수 있다 해서 그 소속자를 뺐다고. 인도명령을 발령한 법원 집행관이 아니라도 아무나 끌어올 수 있도록 소속자를 뺀 것 때문에 시험에 나온 거였어요. 여기 소속을 빼버리고 이렇게. 아, 어렵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어렵다기보다 근데 실무상으로는 중요한 거지. 이걸 당해본 사람들은 이거는 아주 그냥 굉장히 민감한, 말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동차 경매 개시 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인도 명령은 송달되기 전에도 먼저 차를 붙잡아 올 수 있어요. 집행문도 필요하지 않고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경매 신청 전 인도 명령 집행관이 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경매를 안 하면 돌려주게 돼 있어요. 자동차 영업상 필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 결정은 즉시 한 것도 있고 이건 확정되어가 아니라 이건 선박이나 확정돼야 되고 자동차는 확정되지 않아도 즉시 이렇게 발생한다. 나왔던 게 계속 반복돼서 또 잘 보세요. 압류 효력 발생 당시, 그러니까 경매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경매 후에 제3자한테 넘기면 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차를 내놔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명할 수 있다. 경매 후에 점유한 사람한테 너 직접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다. 자동차 공유지분 경매는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그 밖의 재산권. 공유지분은 선박도. 자, 3번을 볼까요? 교재 482페이지. 자, 경매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는 차가 있는 곳 관할 법원에 인도할 걸 명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출제가 개정되기 전에. 그래서 이걸 빼야 돼요. 요거 소속 이거를. 2015년도 그 뒤에 개정 연도가 이렇게 8월 달에 고쳤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나온 거는 이게 이제 이 능력 검증팀이 4월 5월에 봤으니까 받기 전이니까 문제 없지만 지금은 이것도 문제야. 이거 지워야 돼. 법원은 영업 필요가 있을 때는 운행 허가할 수 있는데 이건 확정되어가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이죠. 경매 결정 2달이 지나도록 인도하지 못하면 취소해야 되고 인도 명령은 어디서나 집행이 가능하고 송달하기 전에도 가능하고 비워받지 않아도 되고. 자,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중복이 되니까 결정 송달되거나 집행관이 인도받을 때 좀 먼저 되는 때 압류가 되고. 자, 법원은 상당하다고 필요할 때는 그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시세표를 조회해서 상당한 정보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꼭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자, 법원은 강제경매 결정을 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거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은 개시결정이 송달되면 인도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송달되기 전에도 차를 붙잡아 올 수 있다. 송달되면이 아니라 인도 집행은 송달되기 전에도 2달이 지나도록 못 가져오면 취소되고. 이게 몇 번째 나오죠? 자, 5번째. 너무 중복이 돼서 많이 적힌데도. 자, 2개 질문만 보겠습니다. 자, 또 원칙적으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뭐다? 원칙은 이렇게, 원칙은 사용 본거지. 예외적으로 소재지. 자, 그래서 있는 곳, 소재지는 예외고 원칙은 사용 본거지. 자동차를 주로 보관 이렇게 하는 지역. 사용 본거지는 자동차를 보관, 관리, 이용하는 지역. 그래서 원칙은 사용 본거지, 보관, 관리, 이용하는 지역이고 예외가 소재지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 틀렸어요.
자동차 경매 결정에는 채권자를 위해서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 플러스 신청 안 했더라도 직권으로 뭐다? 차를 인도할 걸 명해야 된다. 인도 명령이 바로 나온다. 채권자가 신청 안 해도 인도 명령이 나오게 돼 있다. 자, 6번. 자동차 집행 원칙적으로 원부에 기재된 사용 본고지가 원칙이다. 맞아요. 자, 법원은 압류권자 의견을 들어서 이건 경매가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매각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입찰이나 호가 경매를 먼저 한 다음에 안 팔렸을 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경매 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거치지 않고도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자동차 부동산 이 경매 마지막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1번 자동차 경매 결정에는 채권자가 신청 안 하더라도 직권으로 반드시 뭐를 명령해야 된다? 인도할 걸 명해야 된다. 자, 자동차 인도 명령은 자 경매 결정이 고지된 후에 착수하는 게 아니라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매 전 인도 명령만 2주를 넘기면 집행 못하는 거고 그냥 자동차 경매 결정 인도 명령이 자동차 경매 전 인도 명령은 2주 안에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자동차 경매 결정에 붙은 인도 명령은 이거는 기간 정함이 없고요. 경매 신청 전 인도 명령은 2주 제한이 있는데 이건 가압류처럼 2주 제한이 있지만 이 경매 결정에 붙은 인도 명령은 경매 신청 전 인도 명령과 달리 기간 제한이 없고 다만 2달 안에 차를 2개월이 지나도록 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경매를 취소하니까 이게 사실상 기간이 되는 거다. 그래서 고지된 후부터가 아니라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 2개월이 경과하면 개시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기간 정함이 없고 다만 2달이 지나면 경매를 취소하니까 그게 사실상 기간 비슷하게 될 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486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전체 부동산 민사집행 부동산이래네. 전체 민사집행 파트에서 이 부동산 관련 파트가 절반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나왔던 기출문이 상당수가 반복이 되니까 이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끝났고 이제 유체동산 487페이지부터 한 11문제가 있어요. 여기만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총칙을 2개로 나눠서 요 부분은 전체를 알고 나면 저절로 쉬운 부분인데 이걸 처음부터 하면 부담스러워서 이걸 맨 뒤에 보기로 했고 네 타임을 상당히 이제 복습하면 쉬워져요. 이제 뒤에 가서는 우리가 앞에 거 총칙에서 이걸 먼저 봤다. 이걸 그리고 절반 가까이 시험 나오는 이걸 봤다. 이제 여기로 넘어왔어. 이제 여기 짧죠. 이제 요 중에서 유체동산, 채권, 비금전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질 거예요. 여기 남은 거는 지금까지 남은 것보다 양이 많이 작고 짧다. 자, 정리합니다. 유체동산을 보겠습니다. 11문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일부는 중복이 되고 그렇지만 꼼꼼히 보겠습니다. 자, 1번. 중복이 이제 유체동산 때는 새로운 거니까 덜 되겠죠. 그래도 이제 일부는 또 저기고, 옳지 않은 것은. 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동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제3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3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나 허락받은 경우에만 집행할 수가 있어요. 자, 채무자가 아닌 남의 물건을 경매한 경우에도 잔금 뇌빠고 잔금을 다 내고 낙찰받아서 인도받은 매수인은 선의 취득합니다. 선의 취득.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남의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인정이 안 되지만 유체동산은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남의 거를 잘못 경매했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 취득한다. 자, 그러면 누가 손해배상 책임진다? 남의 물건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간 그 친구가 부당이득 반환 이런 게 책임을 지겠지만
여튼 낙찰자는 손해취득이 인정이 된다. 자, 유치동산 경매에서 특이한 점은 유치동산은 나눠줄 게 얼마 안 되니까, 값어치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조항이 있어요. 민상법 기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만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쪼개줄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금 이런 것만 우선 배당 요구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친구는 배당 요구가 인정이 안 돼요. 이 정보를 가진 친구도 부동산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가 되잖아요. 채권 집행에서도. 근데 유치동산에서는 얘는 배당 요구를 못하고 우선권 있는 사람만. 그럼 얘는 어떡하냐? 얘는 중복 경매만 가능하다래요. 중복 경매. 배당 요구는 인정이 안 되고. 그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자, 4번은 이제 민법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양도담보가 뭐냐면,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돼지를 나한테 사료회사에다가 양도담보 잡았다. 그러면 잘 보시면 지금까지는 소유자였어요. 돼지자가 소유자로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 점유하고 있었어. 근데 양도담보 잡히는 순간 이 사료값을 담보하려고 돼지를 소유권을 넘겨. 소유자로 얘가 이제 소유자야. 그렇지만 이제 그 담보로 소유권을 넘기고, 돼지 소유권을 나중에 돈을 다 갚으면 찾아오기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계속 얘가 키워야 되니까 점유를 계속 하죠. 이거를. 그러면 뭐냐면 넘길 때까지는 소유자로서 점유한 거지만 그 뒤에부터는 소유자가 아닌 거로 점유하는 거죠. 그죠? 이걸 점유 개정 그런단 말이에요. 점유 개정.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산에 대해서 이중 양도담보. 그러니까 양도담보를 얘한테만 해주고 말아야 되는 건데, 양도담보를 얘한테만 해주고 말아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해서는 안 되는데 얘 모르게 또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중으로. 그리고 이중으로 했다 돈 갚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때가 만세 불렀다. 그럼 누가 우선하느냐 해서 얘가 양도담보 해주는 순간 물건의 소유권은 얘 거라는 거야. 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남의 거를 취득한 거야. 남의 거. 그러니까 얘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선의 취득하지 않냐? 근데 얘가 직접 점유하면 선의 취득이 되는데, 뭐 직접 점유나 그런 방법으로. 근데 점유 개정 방법으로 이렇게 점유하는 거는 선의 취득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민법 공부할 때 동사는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지만 점유 개정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안 된다. 그 판례들이 대부분 양도담보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 설정이 체결된 경우 나중에 온 친구는 취득할 수 없다.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얘 거다. 남의 걸 한 거고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점유 개정은. 그래가지고 얘가 우선한다. 이거에 관한 거예요. 이거 점유 개정은, 양도담보는 뒤에 언제 나온다? 우리 제3자 이수할 때 또 나옵니다. 그때 총정리 한번 한 거로 하고요. 여기서 6기만 넘어갑니다. 유치동산 집행장소 채무자가 양도담보 제출하면서 이거 남의 거다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그냥 압류를 해야 됩니다. 집행관은 예관만 보고 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집행관은 강제 집행은 신속성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못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행법상 강제 집행기관은 예관만 보고 하게 됐어요. 예관. 실제 채권 채무가,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예관만 보고 하게 돼 있고, 실제 권리자가 누군지는 소송으로, 제3자의 소송 이런 걸로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집행관이 압류 붙이러 현장에 나갔다. 신도 아니고 탁 둘러보고 이거 누구 거야 판단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예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여기 있는 건 그 사람 거로 예관 보고서 그냥 압류를 붙이게 돼 있다. 사업자가 이거 내 거 아니다, 양도담보를 내밀어도 그건
별도로 해결해라. 이게 실제 누구 건지는 제3자 이소로 나중에 압류는 일단 붙이고 예관만 보고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가 이걸 제출하고 주장하더라도 집행관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압류를 하도록 이렇게 예관만 보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책임이 없도록 돼 있어. 예관만 보고 붙이면.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가서 이게 누구 거야? 이걸 어떻게 신도 아니고. 그래서 예관만 보고 붙일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압류한 다음에 법원은 당사가 신청하면 여러 가지 생활 형편 이런 걸 고려해서, 이건 채권 집행도 똑같은 게 있어요. 유체동산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취소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거꾸로 압류 금지 물건인데도 압류하도록 여러 가지 경제적 형편,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서 압류 금지 물품이 있지만, 자, 압류 금지 물품이 있지만 그 압류가 가능한 것도 취소할 수 있고, 반대로 압류 금지 물건도 압류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재판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이건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장 저당 목적 기계구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봐가지고 유체동산 집행할 수가 없죠. 근데 집행관이 실수로 압류했다. 그러더라도 집행이익 이런 거로 풀을 뿐이지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공장 저당 기계기구 목록은 부동산 집행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일괄해서. 근데 기계기구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이게 기계만 보이지 등기부에 이게 모르니까 모르고 붙였다. 그러더라도 그럼 어떡한다? 집행관은 붙여서는 안 될 걸 붙였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스스로 압류 해제를 못 해요. 이런 걸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실무는 어떻게 한다? 실무는 압류를 넣은 채권자한테, 아, 이거 기기구 공장 저당이니까 압류하면 안 되는 거다. 큰일 난다. 라고 설득해서 채권자가 취하하기 전에는 시험에는 안 나와, 이거는. 그러나 스스로 해제할 수는 없다,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에 매각되기 전에, 실제로 팔리기 전에 또 들어왔다. 그러면 모든 물건이 모든 채권자에서 압류한 거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압류를 테레비 2대를 압류했어요. 그 다음에 후순위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냉장고를 추가했어. 압류를 이렇게. 동산을 압류, 가압류한 뒤에 그게 팔리기 전에 다른 강제 집행이 해서 앞에 2개는 테레비 2대였는데 새로 들어온 친구가 테레비 2대다 냉장고까지 압류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냉장고는 나중에 들어온 애한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압류한 거로 본다는 거예요. 나는 테레비만 했지만 내 뒤에 압류한 애가 냉장고 추가됐다. 그럼 추가된 냉장고는 뒤에 온 애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본 거로 본다. 자, 집행관이 압류하면 원래는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이게 가져올 수가 없다. 테레비 냉장고의 생활 집기를 가지고 오는 이사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실무상 어떻게 한다?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표시를 해야 된다. 보험기 기타 방법으로 어떤 거 압류한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된다. 이거 압류 효력 요건이다. 압류 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 표시 안 하면 어떤 게 압류된 것들이 명확하게 안 하면 무효다. 나중에 표시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압류물, 딱지 붙인 압류물, 그러니까 강제 집행한 압류물을 압류 후에 제3자가 이걸 가져가면 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게 그 가져간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이렇게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다. 요때 이걸 신청하는 채권자는 압류 채권자만이다. 주도적인 지위를 가진 배당 요구만 한 남의 길에 편승한 배당 요구 채권자는 이런 권리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됐어요.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은
부부 공유 가재 도구를 압류해서 매각하는 경우에 그 경매 당하지 않은 배우자는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내가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부부 공유니까 남편이 경매 당할 때 경매 안 당한 배우자는 우선 매수를 신고할 수가 있고요. 매수인이 낙찰받은 경매, 유치동산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기일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재경매되는 경우, 요건 유치동산은 부동산과 좀 달라요. 뒤에 다시 팔린 금액이 처음에 팔린 금액보다 작으면 앞에 매수인은 그 차액을 그 보증금 낸 거 가지고 차액을 산입한다. 그러니까 내가 잔금 못해가지고 재경매 들어갈 때 그 앞에 경매랑 뒤에 경매 차액가 발생하면 그 차액만큼만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차액만큼만. 그것만 산입을 한다. 좀 다르죠? 유치동산은 우선권 있는 사람만, 실체법상 우선권만 있는 사람만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적법한 배당 요구가 있으면, 적배당 요구가 있으면 압류 금전 또는 매각 등에서 배당받을 지위를 취득하며 배당 요구를 한 후 다른 채권자가 이중 합류를 해서 추가된 때는 이 추가된 물건에도 자동으로 배당 요구 효력이 미친다. 전체를 위해서. 마지막, 부부 가재도구 유치동산을 압류한 경우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경매를 당한 경우 우선 매수도 있지만 별도로 이게 뭐냐면 경매 당한 배우자는, 그러니까 공유니까 이게 경매가 됐을 때 이 배우자는 우선 매수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별도로 뭐냐면 팔린 돈의 절반을 돌려달라. 내 거니까. 다시 한번, 가재도구는 공유로 추정이 되니까 우선 매수도 인정되지만 우선 매수와는 별도로 팔린 돈의 절반을 나한테 돌려달라. 공유지분,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돌려달라. 지급해달라. 그러면 법원은 뭐다? 요게 중요해. 비용도 빼지 않고 공제하고가 아니라 비용도 안 빼고 팔린 돈의 절반을 그대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비용 부담할 건 아니까. 남의 물건이니까. 정리하면 가재도구가 경매 들어오면, 부부 공유에 일방이 들어오면 나머지 배우자는 우선 매수도 인정이 되지만 그건 별도로 이걸 신청하면 공유지분 금액만큼 매각대금을 나한테 달라. 지급해줄 걸 청구하면 그 딱 비용도 안 빼고 딱 절반을 돌려주게 돼 있다. 예? 자, 3번까지 봤어요. 11문제가 있는데,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집행관이 압류 금지물임에도 공장 기기기구인데도 압류한 경우 수수로 안 된다니까요. 채권자를 설득하든지, 압류는 아니면 이의신청 이런 거로 해야지 수수는 안 된다. 압류물을 딱 압류된 거를 나중에 제3자로 점유가 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훈장 이런 거는 압류 금지물이고요. 자, 이 공유 부동산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공동 점유하거나 유치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배우자에는 누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된다. 배우자에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된다. 자, 5번 문제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집행관이 이제 압류하러 들어가서 유치동산을 이제 보고 붙이는 거 아니야? 선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 이익도 고려해라. 맞는 얘기고요. 자, 집행관이 물건을 압류해서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 이게 대부분이라 했죠. 이때 봉인 기타 방법으로 압류물을 명확해야 된다. 이걸 명확하지 않으면 무효다. 나중에 이 보완해도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된다면 틀린 거죠, 이게. 등록되지 않은 또는 말소된 항공기자동차 건설기계는 유치동산이다. 등록 대상이지만 등록 안 된 것들 또는 말소된 것들, 이거는 번호판이 없는 것들은 유치동산이다. 국가에 대한 집행 채권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 정부 국고금만 압류할 수 있다. 국고금. 자, 국가의 판결문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국가 재산을 경매 넣을 때는 부동산 경매나 국가 소유의 유체동산 경매 이런 건 안 되고 국고금만 가능하다. 국고금.
국가기관에 금고에 있는 금액만.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 들어가 있는 국고금은 이거는 국고금 압류가 아니라 채권 압류를 할 수밖에 없다. 채권 압류. 다시 한번 국고금 압류가 뭐냐면 금고 속에 있는 현금을 유체동산 압류하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국가에 대한 판결문, 집행권을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강제 집행할 때는 국고금만,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에 있는 현금만 딱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도록 해놨어요. 그렇게 다른 부동산이나 뭐 유체동산 경우에는 안 되고 국고금에 대한 유체동산, 금고에 있는 현금을 딱 가져오는 방법으로만 가능하게 되놨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국고금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들어있는 돈은 이거는 은행 예금이니까 채권 집행으로 해라. 그리고 이런 국가에 대한 강제 집행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유체동산 이중 압류는 언제까지 가능한 줄 아세요? 이중 압류는 그 매각, 실제로 팔리기 전까지, 실제로 팔리는 날을 말한다. 실제로 팔리기 전까지는 이중 경매가 가능하다.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우리 교재 6번 491페이지. 전체 11문제 중에서 지금 이제 6개가 남았어요. 옳지 않은 것은 정보원을 가진 친구는 배당 요구 안 되고 우선권 있는 사람만 배당 요구가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중복 경매만 가능하다. 유체동산에는 부동산처럼 최저 매각 제도는 없지만 집행관이 그 매수 금액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매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적법한 압류물임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고 반대로 압류할 수 없는 건데도 압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재량 조항이 있다. 채권 집행도 마찬가지로 집행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신청받은 채권 집행관은 딱지 붙이러 간 자리에서 그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딱지 붙이러 갔는데 돈 갖겠다. 붙이지 마라. 그러면 돈을 받을 권한이 집행관에게 당연히 있다. 사실혼 부부에도 유체동산 집행, 부부, 유체동산 압류 이 규정이 사실혼 부부에도 적용이 된다.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에 분리 안 된 과실로서 한 달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유체동산이 가능해요. 수확 시기, 량 이런 거를 적어야 된다. 국가 강제 집행은 국유재산 모두 가능한 게 아니라 국고금만 가능하다. 국가만, 자치단체는 제한이 없고 그래서 국가기관의 캐비넷에 있는 현금을 탁 유체동산 압류 방법으로 뺏어와서 뺏으면 되는 거다. 다만 한국은행에 들어있는 돈은 그건 국고금이 아니라 예금이니까 채권 압류로 해라. 압류는 실적으로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해야 된다. 얘가 집행관이 압류물을 선택할 때는 채권자 이익을 해치하는 범위에서 채무자 이익을 고려해라. 이중 압류 언제까지 가능하냐는 이게 매각기일까지 가능한데 이 매각기일은 실제 매각, 실제로 팔리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첫 기일까지만 가능하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경매 넣었다. 첫 기일까지만 중복 경매 가능한 게 아니라 첫 경매에 유찰됐어. 그럼 그 다음 기일에도 팔릴 때까지 실제 팔릴 때까지 이중 압류가 가능하다. 자, 이제 4문제가 남았어요. 자, 8번을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교재 493페이지 밑에 압류 당시에 유체동산을 보는 거예요. 남을 것이 있는 거로 판단돼서 압류했는데 압류 후에 우선 변제권 근로자 임금이 압류할 당시는 남을 게 있어서 압류를 했는데 압류 후에 임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또는 가치가 하락되거나 등등의 이유로 남는 게 없다면
무익료가 되면 역시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하도록. 또 어음 기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으면 유체동산이고 물건처럼 이렇게 뱅뱅 돌아갈 수 있는 거 똑같이고, 배서가 금지된 거는 특정인한테만 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채권 집행으로 한다. 뒤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채권 집행. 배서가 금지되지 않았으면 물건처럼 유체동산으로, 배서가 금지돼 있으면 돌리지 못하니까 특정인한테만 변제해야 되니까 채권 집행으로 유가증권을. 압류는 집행정보에 적은 청구 금액의 변제와 비용 범위 내에서 해라. 초과 압류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초과 압류하지 마라. 초과 압류 금지.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실제 누구 건지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점유하고 있는 예관만 있으면 진실로 누구 건지 묻지 않고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점유는 간접 점유가 아니라 직접 점유만을 말한다. 직접 점유. 직접 점유하는 걸 판다. 예관상, 예관만 보기 때문에 간접이 아니라 직접 점유. 자,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할 때는 직접 점유하는 예관만 보고 압류를 붙이는 거다. 직접 점유. 자, 9번을 보겠습니다. 494페이지 90, 11. 자, 세 문제가 남았어요. 90, 11인데 네 문제가 남았네. 9번이 잘못돼서 번호가 두 개더라고요. 자, 틀린 것은 압류 후에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이 아니라 신청으로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직권이 아니라 신청으로. 압류물을 현금화해도 비용 빼고 남을 게 없을 때는 집행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요 또 나와요.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 뒤 매각 가격이 처음 가격보다 모자랄 때는 전 매수인이 제공한 보증은 차액 한도로 그냥 산입하고. 자,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에 매각기일 전에 다른 애가 또 중복 압류가 들어왔으면 집행관은 그 먼저 압류한 애한테 기록을 넘겨서 마치 중복 압류 앞에가 진행되는 것처럼 기록을 넘겨서 압류한 다음에 기록을 넘겨줘라. 이렇게. 민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권 있는 애만 배당록을 할 수 있다. 유체동산은. 집행력 정권 있는 애는 배당록을 안 되고 중복 경매를 넣어야 된다. 또 9번이 번호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진짜 세 문제 남은 거죠. 9번, 10번, 11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할 때 여러 개의 유체동산이 일부가 관할 밖에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서 압류하는 게 아니라 허가 없이도 관할 구역 밖에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허가 없이도. 이 허가가 아니고. 채무자가 제3자 공동점유하고 있으면 어떡한다? 중복이죠. 제3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거나 걔가 동의해만 가능한 거다.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하면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통지는 압류의 효력 요건은 아니다. 자, 부부 공유 동산에 대해, 유체동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우선 매수가 들어오면 채무가 있더라도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우선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자, 두 문제 남았어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이라면 직접 점유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 채무자의 실제 소유인지 묻지 않고 예금만 보고 압류할 수 있고, 이거는 얘들이 제3자 거라고 신고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제3자 이소로 따로 해결할 문제다. 채무자 2의 제3자 물건을 경매한 경우 동산을 낙찰 매수받아서 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받은 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선이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압류 후 압류가 판결 금액 변제와 비용 필요 한도를 초과하는 사실이 명백해진 경우 초과 부분은 초과 압류 금지, 초과 부분은 압류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창고 안에 덩굴차 150상자 중 70상자를 압류하면서 일괄 공시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만 기재한 공지서를 붙였다. 이거는 압류 무효다. 왜? 어느 걸 압류하는지 150 상자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150 상자가 있으면 이 중에서 70개를 요거를 70개 압류한다 이렇게 딱 특정을 해줬어야지 그냥 이 150개 중 70개 그러면 어느 게 압류된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걸 압류하면서 그냥 품목과 수량을 기재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중에서 요거에서 70개 딱딱딱 요건 압류 안 당한 거 이렇게 특정을 해줬어야지 그냥 150 상자 중 70개 이렇게 적은 거는 무효다. 나중에 보완해도 소용이 없다. 마지막 집행관이 압류를 채무자에게 보완시키는 경우에 채무자는 압류물에 대한 그 감소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사용한다. 이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훼손하지 않은 부분에서 딱지 압류 붙였더라도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1페이지. 자, 유가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않으면 유체동산. 배서가 금지되면 특정인한테만 배서를 못하니까 특정인한테만 줘야 되니까 채권 집행. 제3자가 채무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제3자가 채무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압류물을 승낙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고 자, 집행관이 압류물에 관해서 상담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는 불구하고 매각의 가망이 없을 때는 더 이상 팔릴 가망이 없을 때는 허가 필요 없이 그냥 압류를 팔릴 수 없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압류를 취소한다. 이때 상당 방법으로 매각을 했는데도 더 이상 안 팔린다. 매각 가능성이 없다. 근데 허가 받아서 취소하는 게 아니다. 아까 관할의 물건도 허가 필요 없듯이 이것도 그렇다. 국가 강제 집행할 때는 국유재산 모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금만 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적용이 안 된다. 자치단체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국고에만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이 없다. 집행관이 보험 기타 압류 방법으로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에 보완해도 이거는 치유되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유체동산도 잘 끝났어요. 자, 수고들 많았고요. 이제 부동산, 유체동산 다 끝났고 이제 좀 쉬었다가 497페이지부터 이제 금전채권. 여기도 중요한 건 왜 그렇죠? 이건 양도 얼마 안 돼요. 1시간 압류, 1시간 추심, 1시간 전부 명령. 한 타임 이렇게 정리하면 시험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죠? 공탁과 연결돼서 공탁. 아주 그러니까 여기 요 채권 집행, 압류, 추심, 전부 요 파트는 공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나면 뒤에 조금 짜투리들 남고 가압류 가처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압류 가처분은 지금까지 오는 본 집행을 강제 집행을 대비하는 거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아주 쉽고 그러면 총칙만 남는 거예요. 자, 와,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좀 쉬었다가 숨을 새로 한번 숨쉬기를 하고 이제 중요한 또 집중할 수 있는 또 양도 간단해요. 채권 집행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